안녕하십니까. 마이바 씨의 재미있는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이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용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손익계산서라고 사용하겠습니다. 자, 마이바 씨가 회사 설립을 합니다. 상호는 주식회사 마이바. 그리고 자본금 5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자본금 5억을 출자를 해서 이 출자한 것은 출자를 했고 그 다음에 대출을 2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비품을 2천만 원어치 샀어요. 자, 비품이라는 것은 뭐 컴퓨터라든지 의자, 책상, 에어컨 뭐 이런 부분들을 비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계를 4억을 구입했어요. 뭐 밀링 머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4억을 구입했고 그 다음에 시설장치, 그 인테리어나 뭐 호이스트 같은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들도 시설장치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시설장치 1억을 또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7억에서 남은 1억 8천을 통장에 1억 8천을 예금을 했어요. 자, 옆에 보면 이게 재무상태표라고 나와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중요한 게 1월 1일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회사 설립을 언제 했냐면 1월 1일에 했다고 가정을 해요. 1월 1일에 했는데 재무상태표는 뭐냐면 1월 1일 현재 시점에 회사의 재무 상태, 즉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설명이에요. 1월 1일 현재 어떤 일정 시점 현재 회사의 재무,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이런 거죠. 자, 대차제표 재무상태표에서 가운데 부분이 있어요. 자, 왼쪽에는 자산을 표시하고, 자,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표시해요. 자, 왼쪽을 회계적인 용어로는 차변이라고 해요. 차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대변. 자, 그래서 차변과 대변. 차변에는 자산을,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약속이라고 보면 돼요. 약속. 우리가 신호등에서 빨간불이면 멈추고 초록불이면 건너가라. 이런 약속처럼 이것도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자, 여기서 자본금 5억이 있죠. 자본금 5억. 그 다음에 자본금은 자 5억이 있어요. 5억. 그 다음에 차입금 2억. 부채는 차입금은 빚이에요. 빚. 대출 빚. 그 다음에 비품이 2천. 기계장치가 4억. 그 다음에 시설장치 1억. 자산이기 때문에 오른쪽. 그 다음에 나머지 통장에 1억 8천. 그래서 이 합계금액 7억과 부채와 자본 합계 금액이 7억. 이것이 뭐냐면 같다. 재무상태표는 항상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지 않다면 뭔가 잘못 작성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다. 자, 여기서 이 대변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이 부분을 나타내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그래서 이건 자본금은 주주들이 자기 회사에다가 출자를 한 돈, 그 자기 자본이라고 해요. 이 차입금은 외부에서 빌려온 돈이에요. 이것을 타인 자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본도 조달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자본을 조달해서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달된 자본을 통해서 어떻게 운용을 했냐. 이 조달된 자본을 통해서 비품도 사고 기계장치도 사고 시설장치도 하고 나머지 돈은 통장에 입금시키고 이게 뭐냐면 자산 운용 상태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다른 말로 하면 총재산이라고 해요. 총재산.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죠.
그래서 이 자본은 뭐냐면 순자산, 순재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순재산이라고 하고 자산은 총재산. 그래서 이 자산을 늘리려면 자본금을 늘리든지 아니면 부채를 늘리든지 부채 차입을 해서 뭐 비품을 살 수도 있고 공장을 살 수도 있고 통장에 넣을 수도 있고 자본을 늘릴 수 있잖아요. 자산을 늘리려면 대변을 늘리면 된다. 그래서 이거 총재산을 나타내는 겁니다. 대차자 대표는 총재산을 나타내고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라는 거. 자, 이제 마이바 씨가 1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고 수익이 5억이 발생하고 비용이 4억이 발생합니다. 자, 손익계산서가 나오죠. 손익계산서는 이게 중요해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아까 대차자유표는 12월 30일 일정 시점에서 어떤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지만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일정 기간이에요. 이건 기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어떤 경영성과,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표예요. 뭐냐면 수익이 5억, 비용이 4억, 그래서 이익이 1억이다. 물론 우리가 보고하는 손익계산서는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해서 당기순이익까지 나오지만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수익과 비용해서 간단하게 했어요. 자, 이게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가냐? 그 재무상태표에 이게 자본이에요. 자본금하고 이익 잉여금을 합치면 이게 자본이라고 해요. 자본. 그 자본금하고 틀려요. 자본금은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그 출자는 그 투자금이지만 자본은 이런 이익들도 자본으로 속해요. 자본이 훨씬 더 자본금보다 넓은 의미이죠. 그리고 만약 여기서 1억이 현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통장으로 넣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 그만큼 또 늘어나요. 만약 통장으로 안 넣고 1억을 외상매출금으로 그러니까 아직 외상대로 남아있다. 그럼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과목 1억이 늘어나서 어차피 대차는 똑같아요. 8억 이렇게. 그러니까 대변이 1억이 늘어났으면 차변도 1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차변과 대변은 동일하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간다는 거. 자, 이게 제일 선순환되는 거잖아요. 자본이 증가해서 자산이 증가하는 게 가장 큰 선순환이에요. 차입금이 증가해서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그렇게 뭐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현금흐름표를 볼 거예요. 자, 현금흐름표는 우리가 현금이 여기서 보통예금이 현금이에요. 지금 현금의 개념에서 우리 현금도 현금이지만 보통 우리가 보통예금 언제나 인출 가능하잖아요. 적금은 현금이 아니에요. 보통예금은 현금이에요. 현금인데 인출이 항상 가능한 거 2억 8천인데 이 2억 8천이 과연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2억 8천이 됐는지를 이것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하나의 기간,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이 플로우 개념이에요. 플로우, 흐름이에요. 흐름. 자, 현금 흐름도 항상 단기 순이익부터 시작을 해요. 1억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단기 순이익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뭐 그런 부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되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다음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자 투자된 거 자 비품을 구입을 했죠 2천만 원 현금이 감소가 됐죠 기계장치를 구입합니다 4억 현금이 감소가 됐죠 시설 장치를 구입합니다 1억 현금이 감소가 됐죠 5억 2천이 감소가 된 거예요 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 자 재무활동 이게 재무활동이에요 이쪽에 있는 게 재무활동. 자, 차입금 2억이 증가가 됐죠. 그 다음에 자본금 5억이 증가가 됐죠. 자,
자, 그리고 또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부채 중에 뭐 매입 채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채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재무 활동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차입금하고 자본만 재무 활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초 현금은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고 기중에 증가한 게 2억 8천. 그래서 기말 현금이 2억 8천. 이 2억 8천은 이거 재무 상태표에 2억 8천과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현금 흐름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이익에 이게 어떤 분식회가 있었는지를 뭐 회계 조작이 있는지 여부를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자본 변동표라는 게 있어요. 자본 변동표는 뭐냐면 우리 재무 상태표에 이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에 대한 세부적인 변동. 이것도 뭐냐면 변동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 시점에서 변동한다는 플로우 개념. 그래서 기초에 1월 1일에 처음에 자본금이 우리가 5억으로 출자를 했잖아요. 5억 있고 그 다음에 기중에 이제 손익계산서에 1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말 12월 31일 시점에 총 자본은 6억이다. 이게 자본 변동표예요. 자, 주석은 이제 아마 이제 공시된 그 재무제표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재무제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우리가 사업보고서를 볼 때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 주석을 꼼꼼히 하나씩 밑줄 쳐가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최소한의 어떤 사업보고서는 읽는 습관, 그래야 회사를 오랫동안 관찰할 때 회사에 대한 통찰력이 조금이라도 발생을 해요. 자, 이제 재무제표의 정의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앞에서 우리 다 배웠죠? 자, 정의는 뭐냐면 일정 회계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성과. 자, 경영성과는 뭐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일정 회계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동기간 말, 일정 시점이죠, 시점. 재무상태, 뭐죠? 그렇죠. 재무상태표 등에 관한 회계 정보를 주주,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각종 보고서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배웠던 부분이에요. 배웠던 부분이고, 자, 지금부터는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과연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 재무제표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련된 숫자들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자주 좀 고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통찰력을 키우는 수단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재무제표만 공부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재무제표는 기업의 언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만국 공통어예요. 그런데 이 최소한의 재무제표도 공부하지 않고 통찰력을 키운다. 이거 좀 어불성설이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자, 두 번째는 자, 재무상태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시점, 고정된 거예요. 고정. 자, 손익계산서는 플로우, 움직이는 개념이에요. 움직이는 개념인데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동일한 무게의 돌멩이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개가 있는데 한 돌멩이는 바닥에 멈춰 있고 다른 돌멩이는 높이에 있어요. 높은 데에서. 이게 바닥인데 두 개 돌멩이 똑같은 돌멩이가 있는데 하나 높아요. 자, 한 돌멩이 떨어뜨려요. 자, 똑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운동 에너지는 이 돌멩이가 훨씬 크죠. 위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훨씬 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공부할 때 관점은 뭐냐면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무게. 동일한 무게에서 무게.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이 위치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손익계산서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주가의 변동성이 큰 부분은 이익의 변동성이 큰 회사들이 또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이익에 대한 그러한 그 통찰력을 좀 키우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요. 세 번째 현금 물음표는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그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회계 조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물음표에 대해서는 항상 좀 유심 있게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재무제표는 이 과거예요, 과거. 과거. 과거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이것은 회계라는 것은 하나의 회사의 역사예요, 역사. 자, E.H. 카라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쓴 책을 읽다 보면 그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그런 그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역사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 현재와 대화하면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일 수가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역사에선 역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역사가에 따라서 역사의 관점이 틀려지거든요. 재무제표를 기록하는 사람은 물론 회계 담당 부서의 직원이겠지만 대주주, 그 경영자, 그 이사회를 장악하는 최대주주의 의중이 가장 반영이 많이 되는 부분이 또 재무제표예요. 만약 최대주주가 상속이나 증여를 하겠다. 그러면 주가가 높다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데 묵혀진 악재를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회계 기준 안에서 이왕이면 좀 수익이 지금 현재 좀 더 떨어지는 방법을 사용하는 그러한 기준들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무제표를 볼 때에는 좀 열린 마음으로 보셔야지 하나의 숫자만 보고 이 숫자가 절대적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재무제표의 숫자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통찰력을 기르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